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관우 후손들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우 아들이 보통 이렇게 3명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중에 관색이라는 아들이 좀 이상한데요. 관평하고 관흥은 사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명백한 실존 인물인데 이 관색은 사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967년에 상해 근처의 명나라 때 분묘에서 한 기묘한 책이 발견이 됩니다. 화관색전이란 책이었죠. 근데 당시가 문화대혁명 기간 중이라 발견자가 이 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자기 집의 돼지 우리에 한동안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몇 년 후 고서점에 매각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고 나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할 것인데 가족들이 있으면 대사를 이뤄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소. 하니 우리가 서로 서로의 가족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어 오로지 천하 만민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이래서 장비가 관우 집으로 관우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당시 관우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어서 정에 약한 장비가 약속을 어기고 그냥 살려주죠. 그리고 당시 어머니 배에 있던 아이가 결국 무사히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태어난 관우 아들이 조금 자라 7살 때 어머니랑 등불 축제로 놀러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미아가 된 관우 아들은 거기서 이후 색원외라는 한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색원외에게는 예전에 기묘한 약속을 하나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화악이라는 돌을 닦는 인물이었습니다. 색원외는 이전에 화악에게 돌을 닦는 소년을 한 명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우 아들을 그 도인 화악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관우 아들은 화악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무술과 병법,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수년간 아주 가열찬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며 세월이 흘러 18살에 건장한 남성이 됩니다. 이 관우 아들이 어느 날 물을 뜨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가 깨지면서 그 안에서 9마리의 뱀이 물과 함께 떠올랐다고 해요. 이에 관우 아들은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자 그 후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몸에서 용솟음 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엄청난 신비의 힘을 얻게 된 후 이젠 세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스승 화학에게 고한 후 원래 양자로 있었던 색원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색원회에게 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색원회는 너는 관우 장군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을 그 화학의 화, 관우의 관, 색원의 색 한 글자씩 가져와서 화관색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화관색은 아버지 관우를 다시 찾아 나서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중간에 도적이 습격해 오지만 현란한 무예로 격퇴해 오히려 부하로 삼는 등 일을 거치며 여행을 하다가 그 와중에 포삼랑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포삼랑은 성이 포고 이름이 삼랑 그게 아니고 포간의 세 번째 딸이라는 의미죠. 이 포삼랑이란 여인은 엄청난 무공을 가진 여인이었는데요. 거기에 미모도 대단해서 주변에 숱한 남자들이 구원을 했지만 모조리 거절하고 내 집안 사람들 및 나와 무예를 겨뤄 이기면 남편으로 삼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도전했으나 포삼랑에게 모조리 격파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근방에 산적두령 염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삼랑과 1대1 매치업이 아니라 아예 산적 부대원들을 다 몰고 와서 포삼랑 집 전체를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포삼랑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포삼랑이 직접 창을 들고 뛰쳐나가 염강을 격파해버립니다. 며칠 후에 화관색이 이곳에 다다라 포삼랑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대단한 여인이 있군 하면서 포삼랑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포삼랑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나섰지만 화관색의 신비한 힘과 무예에 패하고 결국 화관색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이 포삼랑과 관색의 결혼 이야기는 다른 버전의 얘기도 있어요. 계일지라는 척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무광현에 아까 나온 염강이 점거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염강이란 인물이 그렇게 허술한 인물이 아니라 온몸이 마치 무쇠와도 같이 단단하여 어떤 무게도 통하지 않는 괴력의 사나이였다고 해요. 결국 포삼랑은
괴력의 염강에게 일단 그 부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던 와중에 그 마을에 관색이 나타나게 되고 수려한 관색에게 반한 포삼랑과 관색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하지만 문제는 무쇠 피부를 가지고 있는 괴력의 남편 염강이었는데요. 결국 관색은 여기서 염강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염강을 이길 도리가 없죠. 무쇠의 피부로 무기가 통하지 않으니. 근데 관색은 염강이 입을 벌리는 한순간의 그 틈을 타 그 입안으로 활을 쏘아 목구멍을 관통시켜 염강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포삼랑과의 사랑을 이루었다 라는 내용도 전해지는 게 있어요. 여튼저튼 이렇게 포삼랑은 아내가 되어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관우를 찾는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역시 무예에 뛰어난 왕도, 왕열 자매도 화관색은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이후에 그 아버지 관우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 관우가 요빈이라는 사람에게 그 귀한 적토마를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요빈이 적토마 훔치고 막 타고 도주를 하는데 도주 중에 이 화관색을 만나게 돼요. 화관색은 아버지 관우와 적토마의 위명을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난 적토마에 엄청나게 놀라게 되죠. 여기서 요빈은 화관색에게 내가 관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해서 화관색이 하마터면 속을 뻔했는데 이 장비가 요빈을 추격해오면서 화관색과도 조우하게 되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된 화관색이 요빈과 결투를 벌여서 그를 없애고 적토마를 되찾지요. 반면 관우는 엉뚱한 방향으로 요빈을 쫓다가 조조군과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화관색이 가서 엄청난 용력으로 아버지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극적으로 다시 상봉하게 된 부자. 결국 이 둘은 이후 함께 힘을 합쳐 유비군으로 맹활약을 여기저기 성공하면서 넓은 지역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유비의 양아들 유봉이 관우 관색에 있는 형주로 오는 일이 벌어져요. 해서 이들이 연회를 벌이는데 여기서 유봉하고 관색이 취해서 서로 큰 다툼을 벌입니다. 이 일로 유비가 크게 노해서 유봉은 음산 북쪽으로 관색은 저 멀리 운남으로 유배를 보내죠. 이후 관우는 선권의 사돈 맺자는 제안을 거절하여 오나라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에 관우는 청나라 수도 성도로 구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지만 관색을 싫어했던 유봉이 이 관우의 편지를 중간에서 인터셉트합니다. 전부 13번을 보내지만 모조리 중간에서 끊겨요. 그리고는 결국 미축 동생 미방의 배신으로 관우의 형주 지역이 오나라에 넘어가고 관우와 그 부하 주창은 옥천산이라는 곳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식량이 없게 되자 계속 굶게 되는데 결국 극한 상황이 되자 주창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관우에게 내줍니다. 그렇게 살을 내어주고 주창 사망. 이후 적토마도 스스로 물에 뛰어들고 결국 관우도 오나라군에 의해 세상을 뜨죠. 이후 관우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승세계에서 장달 범강에게 죽임당한 장비의 영혼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유비의 꿈에 나타나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유비는 양아들 유봉이 관우 서신을 중간에서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봉에게 차기 권자를 이제 너에게 물려주겠노라 라고 부른 다음에 유봉을 처형해버립니다. 이후 강유를 파견해 운남에 가 있던 관색을 호출하죠. 하지만 당시의 관색은 몹시도 크게 아프던 상황이었는데요. 강유는 안 그래도 아픈데 충격을 받을까봐 아버지 관우의 죽음을 쉽게 말하지 못하죠. 근데 이때 관색의 옛 스승 화학 선생이 나타나서 신비한 영약으로 관색을 치료해줍니다. 병이 낫고 나자 그제야 아버지의 비극을 전하는 광유. 그러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관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관색은 성도의 유비에게로 가서 대군을 모아 가지고 오나라로 쳐들어가게 되죠. 쳐들어간 관색은 먼저 나온 육손을 격파하게 되는데요. 이에 오나라는 증소라는 신비한 무장을 전격 발탁 관색과 맞서게 합니다. 이 증소는 황룡창이라는 신묘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 그에 의해 관색은 패하고 형제인 관평도 죽임을 당하죠. 이후 적군에 쫓겨 대핀치에 몰리게 된 관색. 이후 관색은 도주를 해서 산속으로 일단 숨는데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옥천산이었습니다. 비참한 산행 도중에 너무 피곤해진 관색은 일단 정신없이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는데요. 꿈에서 관우의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관우는 전설의 보검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죠. 이렇게 얻게 된 보검을 가지고 다시 관색은 산을 내려와 증소에게 도전하고 이 반격으로 증소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원수 여몽, 육손 그리고 배신자 미방도 사로잡아 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색은 오나라를 대파, 형주를 수복하고 거기서 제를 올려 아버지 관우와 장비의 넋을 추모하죠. 이후 관색은 당당히 총나라로 개선하지만 한 몸과 같았던 두 의형제를 잃은 유비는 관우, 장비를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유비마저 이렇게 되자 관색도 크게 낙담을 하고 한때 화학 선생이 치료해 주었던 병이 다시 도져 엄청나게 아프게 되어 결국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후 관색을 따랐던 새 아내와 부하들도 관색 사망 후 다시 자기 고향집으로 되돌아가면서 화관색전의 대단원 그 막은 내리게 됩니다. 내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역사와는 하등무관한 완벽한 창작 판타지 소설이죠. 관색이란 인물도 당연히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다만 이 작품이 명나라 때 작품이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 관우를 어떻게 생각했었나, 관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었나, 즉 삼국지가 아니라 명나라 시대상의 일부를 알 수가 있는 작품인 거죠. 근데 주목되는 부분은 그 주인공이 관우가 아니라 관색이라는 가상의 관우 아들이라는 점이에요. 본래 진짜 관우의 아들은 관평 관흥이죠. 실제 사서에서의 이들 기록을 보면 삼국지 연의만 보신 분들은 사서에서 이 두 아들의 활약이 뭐 엄청난 게 기록되어 있을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기록을 좀 볼까요? 일단 관평하고 관흥 중에 누가 형이냐? 명확하게 사서에 나오진 않는데 관평이 형이었을 걸로 생각되죠. 왜냐하면 이 관평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같이 전장을 누비다가 오나라 손에 의해 아버지 관우와 같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나마 총나라에서 살아남아 있던 관흥이 정사삼국지 관우전, 관우가 세상을 뜬 후 아들 관흥이 후사를 이었다. 관흥의 자는 안국이고 어려서부터 좋은 평판이 있었다. 특히 승상 제갈량이 관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중하게 여겼다. 그 제갈량이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정도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시중 중감군이 되었다. 제갈량이 총나라의 2세대, 차세대 주자로 대놓고 밀어주고 키우려고 했다는 얘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관흥은 약관의 시중이 된 지 몇 해 뒤에 죽었다. 대략 20대 중반 정도의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절의 기록과 정황을 보면 관평이 형이었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관평 관흥의 모든 사서 기록 전부입니다. 삼국지 연의만 보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슨 활약 기록, 전공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사서에. 그냥 관평은 아버지랑 같이 처형당했다. 관흥은 사람들 평판은 좋았으나 이른 나이 요절했다. 이게 기록 전부입니다. 정사 관흥 사망 후 그 아들 관통이 후사를 이었다. 관통이 관우 손자인데 그 아버지 관흥이 20대 중반 정도의 세상을 떴으니까 관통도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거죠. 그 점은 제갈량 아들 제갈첨과도 좀 비슷한데 제갈첨도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이후 관우 손자 관통은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이것도 제갈첨하고 똑같죠. 황제 유선의 딸과 결혼했다. 청나라에서 관우가 가졌던 위치를 역시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관통은 관직이 호분 중랑에 이르렀다. 그런데 관통은 사망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관흥, 아버지 관흥의 서자, 즉 관통의 이복 형제 관이가 봉작을 이어받았다. 관통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떴다는 걸 봤을 때 관통마저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게 아닌가 추정이 돼요. 지금까지도 그 쭉 비극의 연속이었죠. 적군에게 참수당하고 요절하고. 근데 더 엄청난 관우 가문의 비극이 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관우가 인생 최후의 대승부 북벌에 나설 때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던 관우에게 가장 용맹하게 맞섰던 장소가 바로 방덕이에요. 하도 치열하게 맞서서 나중에 방덕을 관우가 생포하고도
감탄을 하면서 항복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근데 그때 방덕이 이렇게 말해요. 정사, 방덕, 이 애송이 같은 관우야, 네가 어찌 감히 항복 따위를 논하느냐. 우리 위왕 조조님은 백만의 정병이 있고 천하의 위명을 떨치는 분이시다. 네가 받드는 유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인 것. 어찌 그런데 조조와 유비를 비교하려 하느냐. 나는 위나라의 귀신이 될지언정 너희 같은 이들 따위의 장수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래서 관우가 방덕을 참 합니다. 근데 이 관우에게 죽임당한 방덕에게는 방회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방회는 청나라 원정군에 참전해서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승부에서 이겨 승전군의 일원이 되는데, 촉기, 종에는 촉을 평정한 때에 전후에 북과 피리를 올리고 죽은 방덕의 유체를 맞이하여 조문하고 업에 보내 장례하게 하였는데, 묘 안의 머리와 몸이 마치 산 사람 같았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배송지, 방덕은 번성에서 죽었고 문제 조비가 즉위해 다시 사자를 파견해 방덕의 묘소에 이르게 했으니, 즉 방덕의 죽음은 응당 촉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촉기의 저자 왕은의 허튼 소리일 것입니다. 이것도 이거고, 사망한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시체가 살아있는 듯 했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민간에서 전해졌다는 건 마치 청나라 사람들이 충신 관우의 최후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그 관우의 침공에 사투를 벌리면서도 끝내 절개를 지킨 방덕의 최후가 위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한 안타까움으로 남았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촉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덕의 아들 방회는 종회, 등회를 따라 촉을 정벌했고, 청나라가 망하자 관우의 후손들 관씨 일가를 찾아내 모두 멸족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우 가문 그 후손들이 방덕 아들에 의해 전부 참살, 멸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흥, 관통까지는 병사하고 여기 관이 및 남은 관씨 가문 일족들이 이 방회에게 모두 처형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이리하여 남은 관우의 후손들이 방덕 아들에게 모조리 참살당했다 이런 설이 하나 있는 건데, 근데 이 촉기의 기록은 아닐 거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이 촉기가 아까 그 수십 년 된 방덕 시체가 무슨 강시처럼 살아있는 듯 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록도 있었던 게 촉기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촉기는, 이런 반론이 일단 있고요. 우리가 삼국지를 무조건 총나라 관점에서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그렇지 입장 바꿔 보면 위나라 충신 방덕의 최후가 위나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짠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조조도 방덕 때문에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덕 시신이 수십 년 지나도 무슨 살아있는 것 같았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도 지어지게 된 걸 텐데, 같은 맥락으로 그런 방덕을 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민간에서 방회가 관우 일족을 몰살시킨 걸로 비화된 거 아니냐, 즉 관우 후손 몰살은 과장,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설도 있는 거죠. 촉기의 그 신빙성 떨어짐과 맞물려 이런 설도 나오는 건데, 근데 역시 역반론도 있는 게, 아까 그 방덕 시신 얘기는 너무 밑도 끝도 없지만 방회가 승전군, 점령군으로 왔던 게 맞다면 자신의 아버지 원수 가문을 없애려고 하는 건 가능성상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촉기대로 방회에 의해 관우 후손들이 모조리 참살당했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방회가 참살한 건 그쪽 관흥 쪽 계보만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인 관평은 아버지랑 같이 원나라 손에 의해 처형당했잖아요. 근데 관평의 후손은 관평 처형 후 총나라가 아니라 형주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방회의 총나라 원정 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참 뒤인 청나라 시절에 쓰여진 그 지방지 강릉현지라는 책에 보면 이 관평은 조자룡의 딸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평과 조자룡 땅의 아들이 관월인데, 이 관월은 계속 형주 강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평 쪽 계보는 방회로 인한 멸문지화를 피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은 정사삼국지 같은 정사, 사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긴 해요. 아까 화관색전에서 가상의 아들 관색이라는 주인공을 만든 이유가 이 관우도 안타깝지만 이 관우의 아들들도 관평은 아버지와 함께 처형당하고 관흥은 요절, 관통도 요절 가능성이 있고 관이는 방회에게 죽임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관우 아들과 그 후손들도 너무 큰 비극을 겪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풀기 위해 굳이 관색이라는 가상의 아들을 또 만들어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방덕의 촉기 내용도 시신 내용은 100% 허구고 말이 안 되고 방회의 관우 후손 몰살 내용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건데 여하튼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돌고 기록에도 남고 한 이유 역시도 삼국지 연의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관우의 비참한 최후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위나라 사람들도 너무 방덕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널리 돌고 기록까지 되고 하는 것이겠죠. 화관색전 비록 전혀 사실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지만 현실에서의 관우는 이미 예전에 죽었어도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출세나 세속적 영달만을 추구하며 산 사람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사라지지만 이상을 추구했던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만큼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상을 추구하며 살면 되겠죠. 과연 지금의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질 삶인가 아니면 오랫도록 기억될 만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가끔씩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테마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